자, 그러면 김태권 작가의 히틀러의 성공시대 2권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처음에 이제 안보파리 소녀라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성냥파리 소녀 흉내 패러디하면서 이게 안보파리 소녀 히틀러와 그를 돕는 극우 정객들의 이야기, 이제 그걸로 1권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고 2권 상황이 딱 시작되는 거죠. 때는 1930년 9월입니다. 이때 이제 독일의 대권을 거머쥐기 위한 극우 8강의 이제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 거죠. 나치당 안에서는 히틀러와 슈트라서 그리고 에른스트 램 요 세 명이 히틀러는 히틀러고 슈트라서는 약간 나치당 내 좌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에른스트 램은 돌격대 지도자죠. 그 다음에 이제 언론 재벌이었던 후겐베르크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일보 사장 뭐 이런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의원 내각제였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의전적인 의미의 대통령이었던 힌덴부르크. 근데 의외로 꽤 권력이 셌죠. 그 다음에 힌덴부르크의 측근이자 음모가인 슐라이허. 그 다음에 힌덴부르크가 내세웠던 중도 우파 총리인 브리닝. 그 다음에 아직은 나오지 않은 나중에 총리가 되는 파펜. 요 8명이 이 1930년 9월 상황에서 독일의 대권을 거머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이었다라는 거죠. 이건 좌파는 다 뺀 겁니다. 우파 안에서만 8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앞부분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이게 토사구팽이 시작되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일권을 보면 지금까지 히틀러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돌격대였잖아요. 돌격대가 히틀러가 연설할 때 회방 놓고 야진 넣는 놈들이 있으면 그냥 끌어내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길거리에서 막 좌파 뭐 유태인들 막 공격해가지고 테러를 일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태극기 집회 얼마 전에 있었던 뭐 그런 사태 같은 거죠. 그렇게 막 길거리가 시끌시끌하고 돌격대가 맨날 갈색 셔츠 입고 행진하고 뭐 패싸움 벌이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 히틀러 집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준 거였는데 이제 이 나치당이 점점 의석을 얻기 시작하잖아요. 국회에 진출해갖고 의석이 막 처음에는 2%밖에 안 됐다가 10몇 프로 갔다가 20몇 프로 갔다가 30%까지 얻으니까 국회 의석에서 한 100명 가까이 막 국회의원도 배출하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돌격대 지도자들도 그럼 우리도 국회의원 할래라고 지원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똑같아요. 이 공천 신청을 했는데 나치당에서 이 돌격대 지도자들의 공천을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써먹고 이 길거리 아스팔트 보수는 필요할 때는 써먹고 실제로 권력을 나눠줘야 될 때는 아유 쟤들은 아니지 하면서 자기들 내부에서도 걸러내버린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태극기 집회 활동했던 그 정광훈 파벌이라든가 또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씨 이런 양반들이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되려고 혹은 당대표 되려고 출마하면 다 떨어뜨려 버리고 컷오프 시켜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아스팔트 우파를 보수 정당에서 활용을 하지만 정작 권력을 나눠주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치당 내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히틀러나 당시에 세부 지도부에 합류한 괴링이나 괴벨스나 이런 사람들은 이 독일의 어떤 보수 재벌들하고 또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거지. 굉장히 호화로운 취미를 드러내면서 호화 생활을 하고 비싼 외제차, 아니 독일차 타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돌격대들이 부글부글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당 지도부를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히틀러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괴베르스나 괴링 이런 사람을 공격했겠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거 어떻게 정리하죠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 돌격대 원래 지도자였던 에른스트 램. 에른스트 램은 1차 미넨 폭동 실패하고 나서 남미로 망명 가듯이 떠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램을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불러들이죠. 네가 돌격대 좀 다시 정리 좀 해줘. 라고 하니까 약간 장비같이 생기고 히틀러 이제 빠돌이였던 에르스트 램이 돌아와가지고 돌격대를 정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돌격대의 지도자였던 슈테너스라고 하는 장교가 이제 슈테너스라고 하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키죠. 반란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베를린에 있던 나치당 당사 쳐들어가가지고 왜 우리 공천 안 해줘? 그리고 막 두드려 빼고 다 때려 부시고 막 간부들 때리고 막 그런 거예요. 이때 괴베스는 도망가 있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이 난리가 났는데 결국에는 렘이 돌아오고 히틀러가 강력하게 처분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킨 돌격대 지도자들을 대거 숙청.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뭐 죽이고 이러는 건 아니고 그냥 다 출당 조치시켜버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당내에서 1차 숙청을 하면서 나치 당내에서 이 1차 돌격대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막, 야, 역시 히틀러 리더십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대화와 타협에 무능하다는 증거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작가가 딱 언급을 하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딱 드는 생각이 윤석열이 딱 떠오르죠. 사실 윤석열도 그렇잖아요. 당내에서 이준석이라든가 한동훈이라든가 김기현 대표 이런 사람들 찍어낼 때 보면 얼마든지 대화로 잘 합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못하고 결국 무리하게 찍어내 버리잖아요. 이거는 결국 이게 뭐 무슨 뭐 이렇게 카리스마적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견을 조정하는 그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무능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당시 집권하고 있던 중도 우파 총리인 브리닝 총리. 이 브리닝 총리는 지금 어떤 사정에 빠져 있느냐? 이 사람은 원래 경제관료 출신이니까 나 브리닝 보면 생각나는 게 딱 한덕수가 생각나더라고요. 약간 생긴 것도 좀 그렇게 생겼어요. 길쭉한 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경제관료 출신인데 이때가 1920년대 후반에 28년, 29년 대공황이 오잖아요.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덮이니까 긴축 정책을 편 거야. 그래갖고 야 이거 그 부채가 막 늘어나니까 정부가 빚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긴축 정책을 펴는데 이것도 윤석열 한덕수랑 똑같죠. 코로나 이후에 정부 부채가 늘어나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예산 30% 깎으라 그래갖고 R&D 예산도 30% 깎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당시로는 그렇게 이상한 정책이 아니었어요. 당시로는 그게 상식이었어요. 나중에 케인즈가 등장해서 그게 이제 루즈벨트의 어떤 뉴딜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이 불황이 오면 정부가 오히려 확대 재정을 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케인즈주의가 지금은 상식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소수설이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계랑 똑같이 아니 가계에 돈이 없으면 당연히 돈을 아껴야지 라고 하는 게 정부 운영에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브리닝 총리는 당시의 상식에 따른 건전한 정책을 핀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틀린 정책이었지만. 근데 어쨌든 불황인데 거기다가 정부까지 돈을 아끼니까 당연히 경기는 더 침체할 거고 정부의 인기는 땅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브리닝 총리는 나름대로 중도 우파의 건전한 인물이었지만 이 인기가 없다는 거. 대중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게 총리로서 결정적인 단점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브리닝을 자르자니 브리닝을 자르면 지금 극우파가 거리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상황인데 누가 되든 극우파한테 정권이 넘어갈 상황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당시 야당이었던 3인당도 차마 브리닝 자르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야. 브리닝 자르면 보나마나 극우파한테 정권 넘어갈 게 뻔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차악으로서, 최악은 아니니까 차악으로서 정부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언론 재벌인 후겐베르크, 후겐베르크. 후겐베르크는 그럼 어떤 전략을 꾸미고 있었느냐? 아, 이 브리닝 이거 안 되겠다. 자기가 브리닝 중도 우파 내각을 한번 흔들어서 실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르츠부르크 전선이라고 하는 이 극우파의 회맹을 주선합니다. 이거 부자니까 자기 별장에서 하르츠부르크라는 곳에서 이제 극우파 정객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일종의 극우 전당대회 같은 걸 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모인 게 이제 히틀러 같은 나치 지도자들도 오고, 그다음에 철모단이라고 하는 나치당 비슷한 이제 그 전직 군인들의 이제 그 준군사 조직이 있었어요. 그 철모단 사람들도 모이고, 그다음에 당시 독일의 실제 군부 지도자들도 모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극우 회맹을 하는 이제 그런 전당대회 같은 걸 주최를 하고 요걸 통해서 약간 이제 그 극우 세력을 다 자기 밑으로 모으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히틀러는 전혀 이제 후겐베르크의 어떤 그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막 좌우충돌하면서 다른 우익들을 물먹이는 그런 행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히틀러가 딱 받는 거지. 이걸 보면서 후겐베르크가 이거 내가 히틀러를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내가 히틀러한테 이용당하는 건가? 내가 히틀러를 그냥 판을 깔아준 건가? 이런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미 상당히 늦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당시 대통령이 힌덴부르크는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느냐? 힌덴부르크는 1925년에 대통령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우파에서는 힌덴부르크를 단일 후보로 밀었고 우리가 일본에서 얘기한 것처럼 힌덴부르크는 1차 대전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국민적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죠. 근데 좌파는 중도 좌파 후보랑 극좌파 후보가 분열됐어. 나중에는 나오지만 텔만이라고 하는 독일 공산당이 별도 후보를 독자 후보를 내는 바람에 우리로 치면 심상정 지지난 대선의 심상정 같은 케이스죠. 이러는 바람에 좌파는 분열되고 우파는 단일화되니까 자연스럽게 우파한테 정권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힌덴부르크가 무난하게 당선이 됐는데 이 힌덴부르크는 1920년대 중반까지는 그러니까 25년부터 한 30년 사이까지 29년까지, 20년대 중반까지는 나름 온건하게 국정을 잘 이끌었어요. 물론 이제 의전적 대통령이니까 자기가 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나름대로 잘 이끌면서 이때가 그나마 바이마르 공화국의 전성기였다라고 이제 펼쳐지는 시기를 이끕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속으로는 좌파를 너무 싫어했어. 겉으로는 중도 우파인 것처럼 보였지만 내심 좌파를 극혐하는 사람이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한 것은 좌파 때문이다. 좌파가 전쟁 막판에 갑자기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당시 그 뷰레르 2세 황제를 쫓아내고 혁명을 일으킨 바람에 그래서 이제 독일이 졌다. 이게 이제 이른바 등 뒤에 칼을 꽂았다라는 논리죠. 그런 뇌피셜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건 힌덴부르크의 뇌피셜이었던 거예요. 실제 정세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미 패전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난 거였지, 혁명이 일어나서 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후 관계가 전혀 다르는데, 그 힌덴부르크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지. 뭐 나이 80의 할아버지가 뭔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좌파는 너무 싫고, 이제 자기는 계속 이제 권력을 가져야 됐고, 이런 고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932년에 힌덴부르크 임기가 끝나가죠. 임기가 끝나가니까 이제 다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사실 힌덴부르크는 이미 나이가 80이 넘은 상황이라 본인은 은퇴를 하고 싶어 했다고요. 그리고 자기는 선거운동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랬어. 길거리 다니면서 뭐 대중들 앞에서 선거운동 하는 거 내 폼이 안 맞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몸도 아프고 그런데 무슨 선거운동이냐. 나는 그냥 선거운동 안 한다는 조건으로 그냥 한 번 더 하라고 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던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그 나이가 되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실제로 재선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힌덴부르크를 무리하게 대선 후보로 만든 게 잘못이었는데 근데 당시 총리였던 브리닝 입장에서 보면 힌덴부르크가 아니면 히틀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야. 히틀러는 어쨌든 대중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정치인이고 힌덴부르크도 현직으로서의 이점이 있고 그리고 중도 우파가 지지하고 히틀러를 싫어하는 나머지 세력을 다 모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 상황에서 좌파마저도 독자 후보를 안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온건 에스페데 그 중도 3인당은 독자 후보를 안 내고 그냥 힌덴부르크 밀자 이렇게 가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히틀러를 막아야 되겠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대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중도파까지 포함해서 힌덴부르크를 단일 후보로 32년에 다시 밉니다. 근데 우파에서는 히틀러와 후겐베르크가 미는 뒤스터베르크라고 아까 철모단 얘기했죠. 철모단의 지도자인 뒤스터베르크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보로 나오고 히틀러는 나치당의 후보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3파전이 되는 듯 하다가 급진 좌파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독일 공산당의 텔만이라는 사람이 또 대선 후보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심상정이 또 대선 후보로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뒤에 스탈린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스탈린이 독자 출마하라고 하니까 또 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파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파의 둘, 우파의 셋, 좌파의 하나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1차 투표를 해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힌덴부르크가 49.6%를 얻고 히틀러가 30.2%를 얻고 텔만이 13%를 얻고 뒤스터베르크가 6.8%를 얻었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1차 투표에서 50% 이상 과반수 투표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2차 투표를 가는 건데 요즘 같으면 1등하고 2등 둘만 놓고 2차 투표를 했을 텐데 그 당시엔 그렇지가 않고 그냥 그 인원 그대로 다시 한번 2차 투표를 했나 봐요. 그때 제도가 그랬나 보지. 그랬는데 이 상황에서 디스터베르크가 아 이거 어차피 안 되겠다 싶으니까 후겐베르크가 그냥 그 사퇴를 시킵니다. 그래서 2차 투표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3파전이 됐고 이 상황에서 디스터베르크 표가 그 힌덴부르크한테 가면서 2차 투표에서는 힌덴부르크가 53%를 얻어서 무난하게 재선이 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36%, 텔만은 10% 이렇게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일단 히틀러는 낙선했고 힌덴부르크가 재선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조종했던 브리닝 총리가 이제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 지금 히틀러를 없앨 기회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히틀러에 대해서 이제 영화 만화에 보면 이제 드래곤볼처럼 원기옥을 모으는 장면이 나오죠. 원기옥을 모아서 히틀러의 결정적 무기인 돌격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돌격대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특히 독일 나치 돌격대가 길거리에서 행진하고 막 폭력 쓰고 이런 걸 법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는 1920년대 중반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근데 1930년이 가서야 이제서야 이제 돌격대 금지령을 법으로 지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추진을 합니다. 뭐 늦었지만 너무 당연한 정책이죠. 그래서 히틀러의 손발을 자르려고 했는데 어쩌면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때가 나치의 집권을 막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리닝이 이때 잘해서 성공했으면 이제 돌격대가 활동이 금지되고 나치는 상당히 충격을 받고 위축이 됐겠죠. 근데 여기서 무슨 생각인지 그 힌덴베르크의 측근인 아들 친구죠. 측근인 슐라이허가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또 다른 음모론을 꾸미게 돼요. 근데 이 음모론은 뭐냐면 슐라이어는 브리닝이 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슐라이어는 자기도 극우 정객이기 때문에 중도 우파였던 브리닝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브리닝을 실각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브리닝이 그 힌덴부르크를 한테는 비밀로 한 채 좌파와 협상을 해서 좌파 표를 끌어와 가지고 힌덴부르크를 재선시켰다는 거를 슐라이어는 힌덴부르크 측근이니까 힌덴부르크한테 일종의 고자질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힌덴부르크가 화가 나서 아니 내가 좌파표를 받고 당선됐다고? 라고 하면서 이제 격분을 하면서 브리닝을 해임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브리닝이 열심히 힘을 모아가지고 돌격대 금지령을 통과시키기 직전에 통과시키려고 하던 그 찰나에 브리닝이 어이없게 실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돌격대 금지령을 브리닝과 함께 추진하던 그리너라고 하는 당시 독일 국방장관이 있어요. 국방장관은 당연히 제도화된 군의 어떤 지도자니까 돌격대 같은 준군사 조직이 막 횡행하는 게 보기 안 좋았겠지. 그러니까 그 국방장관도 같이 힘을 합쳐서 그리닝과 함께 브리닝과 함께 돌격대 금지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그리너까지도 사실은 혼전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결혼한 직후에 애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전에 이미 혼전 순결을 어기고 섹스를 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임신시켜서 결혼한 직후에 애가 나왔다. 요 사실을 또 힌덴부르크한테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그게 사생활인데 뭐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또 그게 도덕성에 굉장히 치명타가 되는 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게 되니까 또 힌덴부르크가 화가 나서 그린어까지 해임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돌격대 금지령을 추구하던 총리와 국방장관이 다 낙마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돌격대 금지령이 유야무야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 그리너란 사람은 사실은 독일 군부 안에서 그래도 쿠데타가 안 나게 어떤 그 독일 군부를 잘 진정시키고 있는 일종의 민주공화국의 방파제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까지 날려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독일 군부 안에서도 이 민주공화국을 더 이상 지지할 이유가 없게 된 거지. 그러니까 바이에마르 공화국이 정말 이제 풍전등화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럼 브리닝을 낙마시키고 나서 총리는 누가 할래? 라고 했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파펜이라고 하는 파펜이라고 하는 거의 무명이나 마찬가지 중고시니까 옛날에 정치를 하던 사람이긴 한데 전혀 인지도도 없고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치면 우리로 치면 김문수예요. 김문수. 김문수는 진짜 중고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치를 했던 사람이긴 한데 국민들은 아무도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생각 안 했던 잘 모르던 사람인데 윤석열이 갑자기 데리고 와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야. 파펜이라고 하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 정치인을 갑자기 툭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총리에 앉히고 아마 슐레 의원은 뒤에서 조종하기 좋은 사람을 앉혔겠죠. 마치 윤석열이 김문수를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조종하려고 한 것처럼 이제 그런 파펜이라고 하는 인물을 총리에 앉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파펜 정부는 당연히 슐라이어의 그런 그림 속에서 집권했으니까 돌격대 금지령을 해제해버리죠. 그리고 나치와 협상을 해갖고 나치를 집권 세력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공산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텔만이 이끄는 공산당은 야, 저 뭐 폭력 집단을 이제는 허용한다고? 그러면서 난리가 나가지고 이 공산당 안에도 이제 그 일종의 준군사 조직이 있었던 거죠. 적기단이라고 하는 물론 적기단은 나치처럼 그렇게 폭력적인 집단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적기단이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폭력 세력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길거리에서 이제 돌격도 하고 막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막 몽둥이를 두드려 패고 이런 정도의 패싸움뿐만 아니라 이 총기가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총기가 만연한 시대였기 때문에 총을 들고 막 서로 총격전을 벌이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하루에 몇십 명씩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국내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나치의 돌격대와 공산당의 적기단 사이에 막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 완전히 치안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가다 말고 총 맞고 막 쓰러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혼란을 극복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히틀러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상한 논리가 그러니까 히틀러가 혼란을 일으키는데 결국 이걸 극복하고 또 히틀러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윤석열이 그 내란 일으켜서 혼란스러워지면 결국 이 혼란을 극복하려면 다시 윤석열이 돌아와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 히틀러가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를 또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파펜 총리 되게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당시 이제 난리가 일어난 게 베를린이잖아. 베를린은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주의 수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은 연방 그 지방 분권의 전통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프로이센에도 주정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이센 주정부를 잇고 있는 건 여전히 3인당이었어요. 그래서 3인당 총리하고 뭐 이게 장관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파펜 총리한테 막 항의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 돌격대금 지령을 해제해가지고 베를린에서 이 치안 공백이 나타나게 하느냐? 이거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막 따지니까 그 상황에서 갑자기 파펜 총리가 어떻게 하냐면 계엄령을 발동을 합니다. 여기서 또 뭐가 생각나죠? 계엄령을 발동해가지고 이렇게 혼란을 일으킨 건 너네 잘못이다. 이 치안을 담당해야 될 건 너인데 지방정부인데 너네가 이거 제대로 못하니까 너네 잘못이라고 해서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이 찾아왔던 지방정부 그 총리랑 장관들을 다 체포해버립니다.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면서 지방정부 3인당을 무력화시켜버리는 이게 일종의 친위 쿠데타죠. 그러니까 파펜 총리의 쿠데타. 이걸 프로이센 쿠데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프로이센 쿠데타까지 벌어지고 난.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정말. 그럼 뭐 좌파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좌파 입장에서는 야 이거 봐라 이제 갈 때까지 가자는 거지라고 하면서 총파업을 벌여가지고 좌파는 가지고 있는 게 노동자 집단이니까 노조를 동원해서 총파업을 벌여갖고 정권을 막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실제로 1920년에 처음 이제 그 1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그런 식으로 구구파가 한번 우발적인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려고 했을 때 이때 좌파가 총파업을 벌여갖고 구구파를 이제 무너뜨린 적이 있었어요. 그 이틀 만에인가 3일 만에 구구파 쿠데타를 무력화시킨 적이 있었는데 이건 마치 최근에 6.3 그
12월 3일 계엄령 때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여서, 물론 그 당시에 뭐 저도 참여했지만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해서 계엄을 막았다기보다는 거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니까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룸을 열어준 거지. 그래서 민주노총이 일종의 길을 열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부가 친위 쿠데타를 하면 노조가 나서갖고 총파업을 벌여서 막아야 되는데, 근데 이때는 1929년, 30년 상황이잖아요. 이때는 이미 대공황을 겪으면서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보다 실업자가 훨씬 많은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총파업을 걸면 기업들이 파업하는 놈도 다 잘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쫄은 거야. 노동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총파업 참여했다고 혹시 자기 그나마 얼마 없는 일자리인데 이 일자리까지 잃으면 어떡하지? 라면서 다들 파업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그 당시에 팽배해 있었고, 그러니까 3인당 안에서도 자기가 정권을 뺏기고 지도부가 감옥에 갔는데도 감히 총파업을 못한 거야. 총파업을 못하고, 아 이거 지금 상황이 지금 불황이고 뭐 대공황 상황에서 총파업까지 하긴 좀 그런데, 그러면서 소송을 한 거예요. 소송을. 그러니까 쿠데타에 대해서 소송으로 법률 투쟁으로 이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펜이 이렇게 코웃음을 치는 장면이 나오죠. 쿠데타에 소송을 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소송으로 해결할 때가 있고 힘으로 맞서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는 힘으로 맞서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놈이 막가자고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소송전으로 대기하려니까, 소송이라는 걸 한 번 하면 몇 년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이미 전국은 흘러가가지고 나치가 집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를 범했던 게 당시 이제 3인당의 잘못이었던 거고, 한국도 97년에 김영삼 정부가 이제 노노법 날치기 투쟁했을 때 그때 민주노 총이 총파업을 벌려서 결국에 김영삼 정부의 그 날치기를 되돌리잖아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리해고를 막아낸 적도 있고 그랬죠. 물론 결국 IMF 때문에 다시 시작이 됐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난장판이 나니까 결국 정리하려면 또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겠죠. 총선을 치러서 국민의 민의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1932년 7월에 저 이제 2년 만에 32년 7월에 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때 나치당이 이런 혼란을 극복할 건 나치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37.4%를 얻어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나치당이 얻은 최고치입니다. 37.4%면 원내 일당이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최대치를 얻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집권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원래대로라면, 일반적인 정치 문법대로라면 이때 나치당이 주도해서 연정을 꾸리는 거죠. 다른 우파 정당도 다 붙어 이렇게 해가지고 50%를 넘겨서 연정을 꾸리면 되는데, 문제는 나치는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정 뿌리는 건 의회주의자들이나 하는 짓이지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라고 선전하고 집권한 정당이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연정을 꾸리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권력을 독점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그 연정은 안 되는 거야. 근데 독점하려면 혼자서 50%를 넘겨야 되는데 아무리 선거를 해도 50% 넘을 가능성은 없는 거지. 37% 정도가 최대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연정 협상이 일어납니다. 대통령 앞에서. 일단 우리가 일당이니까 총리를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히틀러가 무조건 총리를 먹겠다고 막 주장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히틀러는 완전히 무시했어요. 히틀러는 놈은 오스트리아 상병 출신이고 힌덴부르크는 귀족이고 장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런 오스트리아 상병 놈한테 총리를 주는 일은 절대 없다라면서, 내가 살아생전에 절대 그럴 수는 없다면서 저 오스트리아 상병 놈한테는 최신부 장관 이상은 제안할 생각이 없어라고 사석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히틀러를 엄청나게 혐오했기 때문에 히틀러한테 권력을 줄 생각이 없었고, 이 상황에서 카페는 야 그러면 안 되겠다. 저놈들 그냥 또 이게 총선 치르지 몇 달 되지 않았죠. 근데 이게 연장협상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야 그냥 또 의회 해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의회 해산권으로 이제 국회를 압박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파펜이 그렇게 나오니까 아까 여기서 또 탈만이라고 하는 그 공산당 여기가 또 사고를 쳐요. 그 여기는 그래? 니네가 의회를 해산하겠다고? 그럼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내각 불신임을 낼게.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극좌파가 내각 불신임안을 또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원내 일당이 나치당은 이제 속으로 코웃음을 치면서 그래 한번 니네끼리 싸워봐라 이러고 이제 팔짱 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파펜의 그 내각 그 의회 해산과 그 텔만의 내각 불신임이 동시에 이제 상정이 되는데, 이때 사실은 먼저 의회 해산이 상정되면 내각 불신임은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때 원내 일당이니까 국회의장을 헤르만 괴링 그 나치의 2인자였던 괴링이 원내의장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국회의장이 아주 묘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논리적으로라면 의회 예산을 총리가 선포하는 순간 의회 예산이 된 거예요. 그럼 의회는 이미 사라진 거고 새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의회 예산을 한댔다고 총리가 와서 의회 예산 그 문서를 들고 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괴링이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연기를 하는 거야. 연기를 그냥 안 들려 안 들려 하면서 이거 의회 상권이라고 해도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고 안 들리는 척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의회 상권 상정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텔만 쪽에서 내각 불신임권이 나오니까 그거를 그냥 먼저 상정해갖고 투표에 붙입니다. 투표에 붙이니까 513표가가 거의 압도적 다수가 내각 불신임에 왜냐면 나치도 찬성하고 공산당도 찬성, 3인당도 찬성하고 모든 정당이 다 찬성해버리니까 이 중도우파 그 파펜 내각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먼저 의회 예산이 먼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내각 불신임은 그 내각 불신임이 먼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의회 예산이 되는 그런 순서가 되는 거고 이미 그렇게 해가지고 압도적 다수로 내각이 불신임이 됐다라는 게 언론에 다 공표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당한테 불리한 선거가 되고 야당들한테 유리한 선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묘하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새로운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압도적으로 파펜이 불신임 됐기 때문에 파펜은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년 11월에 몇 달밖에 안 되는데 11월에 또 총선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개판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선거를 치러갖고 전국을 국정을 만들어줬으면 지들이 알아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또 지들끼리 대화 합의 안 되니까 또 다시 선거를 치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다. 몇 달 만에. 그런데 이제 이때는 나치에 대한 피로감도 이제 생긴 거죠. 나치가 이번엔 또 산토끼를 잡겠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모두까기 전략으로 모두를 다 비판하고 막 이상한 선거 전략을 피니까 오히려 득표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37%까지 갔던 득표율이 이 11월 선거에서 33%로 도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나치가 오히려 이제 상승세가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어쨌든 원내 일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드디어 파펜까지 날아갔잖아. 브리닝 날아가고 파펜 날아가니까 드디어 누가 등장하느냐? 그 배후에 있던 음모가인 슐라이허가 스스로 등장해갖고 자기가 스스로 총리가 되겠다고 나섭니다. 그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제는 뭐 브리닝도 날아갔고 파펜도 날아갔으니까 이제는 제가 총리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팀은 뭐야 뭐 장제원 돌아가셨지만 아니면 권성동 이런 사람이 그냥 이제 내가 직접 당 대표 할게라고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을 압박을 하는데 힌덴부르크는 파펜한테 좀 미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파펜이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좀 김문수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네가 직접 하겠다는 거야? 라면서 처음엔 거부를 했는데 이제 슐라이어가 이제 군 출신이니까 이거 만약에 바꿔주지 않으면 이게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압박을 해가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서 총리직을 결국 받아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슐라이어가 총리가 되고 대신 그러면 연정은 어떻게 할 건데 정부 어떻게 꾸릴 건데라고 하니까 그럼 나치당의 히틀러가 아니라 그 일본에 나왔던 오토 슈트라서라고 하는 약간 그 나치 내 좌파라고 불리는 나치 중도파죠. 요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슈트라서랑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히틀러는 배제하고 나치당의 슈트라서를 그 정부로 끌어들여갖고 장관을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걔랑 같이 나치당이랑 연정을 꾸리면 된다. 요런 논리로 슈트라스를 설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슈트라스가 그래 이번 기회에 내가 히틀러 제끼고 어쩌면 나치당의 리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면서 약간 협력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하니까 그렇다면 한번 네가 해봐라고 해가지고 이제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슐라이어를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치당 안에서 난리가 난 거지. 이게 알려지니까 슈트라스가 배신을 하게 된 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막 미친놈처럼 슈트라스를 막 공격을 합니다. 이거 완전 배신자고 나쁜 놈이고 하면서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가루가떼게 슈트라스를 깝니다. 그러니까 슈트라스가 그런 식이면 난 더 이상 나치당 이렇게 히틀러와 같이 일할 수 없다라면서 히틀러한테 항의하는 성명을 내고 잠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직을 사퇴해요. 근데 사실 이게 잘못한 거지. 사퇴는 왜 하니 사퇴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갖고 히틀러에 맞서 싸웠어야지. 근데 이 겁이 많으니까 그냥 사퇴하고 잠적해버린 거야. 이게 슈트라스 사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당이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거 슈트라스 말이 맞아? 히틀러 말이 맞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내부에서 혼란이 생기니까 여기서 기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히틀러가 어떻게 보면 자살쇼를 벌립니다. 권총을 꺼내가지고 나치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지지해주지 않으면 나 여기서 바로 자살해서 죽어버리겠다라면서 자살쇼를 막 벌려요. 그러니까 나치 지도자들이 아이고 지금 슈트라스는 잠적했는데 히틀러까지 죽으면 나치는 공중분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총재님 이러면서 이제 히틀러를 오히려 말리게 되죠. 그러면서 히틀러가 다시 나치당 안에서 재신임을 받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계략이 결국에는 슈트라스도 죽이고 슐라이허도 죽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 패착이 된 거죠.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잔꾀를 써서 권력을 얻으려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파펜이 또 그 약간 위기에 몰려있던 그 전직 총리였던 파펜이 히틀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저 슐라이허 우스트라스 연합에 맞서서 히틀러 파펜 연합으로 다시 정권을 찾아오자라고 이제 회동을 제안하는데 그 호텔에 가서 몰래 회동하는 장면이 또 언론에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이게 대서특필되면서 이 히틀러와 파펜이 협상을 한다라는 게 또 굉장히 큰 쟁점으로 알려지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좌파는 아까 3인당과 공산당의 분열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중도 좌파와 극좌파 사이의 분열이 계속되면서 제대로 된 대안을 내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파펜과 히틀러, 그럼 파펜하고 히틀러 중에 누가 총리할 건데? 라는 이제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히틀러가 나는 내가 총리 안 하면 난 절대 너랑 협상 안 한다. 너랑 협력 안 한다라고 하니까 파펜은 좀 이게 그 대가 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그래 그래 그러면 너가 총리하고 내가 부총리 할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양보를 해줍니다. 이것도 결정적인 패착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히틀러한테 총리 자리를 주기로 하고 이 파펜이 그래도 힌덴부르크랑 친하니까 힌덴부르크를 찾아가서 마지막 설득을 해가지고 아이 저 음모나 꾸미는 슐라이어한테 맡겼더니 어떻게 되느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슐라이어 믿지 말고 차라리 저를 믿으시라. 저를 믿고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해줘라. 그러면 내가 히틀러를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힌덴부르크 대통령님 잘 보좌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간 게 결정적 잘못인 거지. 그러면서 힌덴부르크가 결국 그렇게 싫어했던 히틀러를 총리로 지명하게 됩니다. 이게 힌덴부르크 인생의 결정적인 패착이고 그게 결국 힌덴부르크를 무능한 대통령, 어떤 암군으로 역사에 남게 하는 그리고 히틀러 집권의 문을 열어준 이제 그런 대통령으로 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히틀러가 드디어 총리가 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힌덴부르크도 인생 말년에 80대 중반이니까 거의 죽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이미 건강도 안 좋았고 그래서 아예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그냥 신에게 모든 걸 맡긴다는 심정으로 히틀러를 총리에 지명을 했고 그러니까 히틀러는 이거 잘 됐다. 드디어 총리가 돼. 꿈꾸던 독일 총리가 된 거야. 총리가 되자마자 이 여당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이재명 정부 초기니까 여당 프리미엄으로 이재명 정부 인기가 좋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총리는 의회 예산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또 의회를 해산하고 또 선거를 치른 거야. 우리가 여당이 돼서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르자라고 해가지고 또 의회 총 선거를 치르게 되고 마침 요때 히틀러한테 또 유리한 사건이 뭐냐면 어떤 또라이가 한 정신병자가 독일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난 거예요. 근데 이 불을 지른 게 그냥 조금 불 꺼졌다가 금방 꺼진 게 아니라 독일 국회의사당을 홀랑 타먹는 아주 대형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한밤중에. 이건 마치 우리나라 남대문 방화 사건 있잖아요. 그 남대문 완전 그 어떤 또라이가 혼자 와가지고 자기 빚 안 갚는 거에 대한 불만을 감고 그걸 경찰이 이제 처리를 안 해주니까 화가 나서 남대문에 불 지른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인적인 사이코의 어떤 그 우발적 범행이었는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독일 공산당도 아니고 네덜란드 공산당에 잠깐 몸담았던 적이 있다는 거야. 그걸 밝혀내갖고 공산주의자가 국회의사당에 불을 질렀다. 이걸로 엄청나게 선거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를 완전 극단 세력으로 몰아가면서 그러니까 반공산당 정서에 힘입어갖고 나치가 또 쫙 이렇게 인기를 끌어올리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치가 드디어 43.9%에 드디어 마의 40%벽을 돌파하고 최대치로 이렇게 득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지막 선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된 이제 완전 더 압도적 지지를 먹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된 히틀러는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수용소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하이니 히물러라고 하는 이제 에른스트 렘의 뒤를 이은 아주 그 무시무시한 이제 그 공안 전문가죠. 히물러를 이용해서 수용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나치 친위대이자 게슈타포의 지도자도 히물러 뒤에서 수용소를 만들어서 처음엔 왜냐면 공산주의자가 의회에 방어를 했다고 하니까 공산당부터 먼저 다 체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산당을 좀 체포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3인당 활동가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죠. 3인당 활동가들을 체포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을 줄줄이 잡아넣기 시작하죠. 유대인 집어넣고 나서 나중에 노조 활동가 저 노조 지부장이잖아요. 저처럼 노조 활동가를 잡아넣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자를 잡아넣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집시를 잡아넣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줄줄이 그 이른바 아리안계 나치를 지지하는 백인 그 독일인이 아닌 사람들을 다 잡아넣어서 수용소로 보내고 처음엔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다가 나중에는 가스실로 보내서 싹 다 집단 학살을 해버리는 그런 어떤 증오와 혐오의 정치의 끝판왕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국민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얘기하고 이 사람 다 처단해야 된다고. 마치 윤석열이 1차 계엄, 12월 3일 계엄할 때 종북 이렇게 반국가 세력 척결하겠다, 처단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실제로 척결하겠다, 처단하겠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죽여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감옥에 가두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피선거권 박탈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처단한다, 척결한다는 의미는 물리적으로 죽인다는 뜻이에요. 윤석열도 실제로 그러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말만 놓고 보면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도 우리가 에이 설마 그렇게 하겠어 죽이진 않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히틀러는 실제로 자기가 말한 대로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용소를 끌고 가서 다 학살을 했고 또 하나는 수권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해서 의회의 입법권을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총리가 돼서 자기는 의회주의를 존중한다라고 말은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법을 만들고 수권법이라고 해서 모든 법을 만드는 권한을 행정부가 가져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총리가 히틀러가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의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이 의회에서 입법권을 뺏어가 버리면 의회는 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선거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45년 이체대전 패망할 때까지 한 10년, 12년 정도를 이 나치가 집권하면서 선거 없이 쭉 이제 그 영구 집권을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틀러 이 책의 이제 그야말로 피날레라고 할 수 있는 운명의 밤이 오게 되죠. 이게 1934년 6월 30일, 이른바 긴 칼의 밤, 혹은 장검의 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파 대숙청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화에 나왔던 주인공들이 다 일거에 정리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이제 한밤중에 갑자기 아까 그 게슈타포, 그 히물러라는 사람 나왔잖아요. 그 히물러를 이용해 그 게슈타포가 그 침입되죠. 한밤중에 이제 이 책에 나왔던 그 슐라이어, 그다음에 스트라서 이런 이제 히틀러의 정적들, 특히 주로 우파의 정적들이에요. 우파 정적들을 이 사람들은 뭐 수용소에 가두고 이럴 것도 없어. 그냥 죽입니다. 신의대가 그냥 가서 뭐 재판에 붙이고 뭐 감옥에 넣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사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6월 3일 밤에 갑자기 그 집에 쳐들어가서 슐라이어는 얼마 전까지 직전 총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총, 그러니까 우리 집은 전직 대통령 문재인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그냥 총으로 쏴 죽이는 거야. 이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슐라이어 전총 이 사람이 아마 그때 막 결혼을 했으면서 신혼집이었는데 신혼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슐라이어 총리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 부인까지. 아니 부인은 또 왜 죽여? 근데 부인까지 총으로 쏴 죽이고 그다음에 슈트라스라고 하는 히틀러에 반대했던 나치의 어떤 이렇게 이인자 어떤 사람을 또 잡아가지고 먼저 체포한 다음에 감옥에서 갑자기 문 열고 들어서 총 쏴서 죽여버리고 뭐 이런 놈 살려둘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페는 히틀러를 도와갖고 총리가 되게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근데 현직 부총리란 말이에요. 히틀러랑 같이. 그러니까 현직 부총리니까 차마 죽이지 못하고 사무실로 쳐들어가가지고 파페를 도와주는 측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측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부총리의 비서들 다 쏴 죽이고 측근도 잡아다가 죽인 다음에 개천에 던져버렸다는 거죠. 이러면서 파펜이 완전히 공포에 질려갖고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게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죠. 입도 뻥끗 못하게 너 숨만 붙여주는 것도 다행인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불능화시켜버리고 심지어는 12년 전에 히틀러가 처음 미넨에서 맥주얼 폭동 1차 쿠데타 일으켰을 때 그때 안 도와준 우익들 그때 모른 척했던 미넨의 우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까지 명단을 기억해놨다가 그 사람들한테까지 게슈타포를 보내서 이거는 뭐 총으로 쏠 것도 없어. 칼로 앉아있어 다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 이게 뭐야. 그 완전히 이건 미친놈들인 거야. 그렇게 이게 노상원 수첩에 나온 그걸 실제로 시행한 거죠. 그 우리나라 지금 6.3 개헌 때 노상원 수첩에 적힌 내용들을 실제로 시행한 게 바로 6.30, 그 6월 30일 밤에 있었던 장검의 밤, 이 숙청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비정했던 이 숙청의 정말 클라이막스는 에른스트 램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뜬금없잖아요. 에른스트 램은 진짜 히틀러 빠돌이었고 평생 히틀러한테 충성해온 그리고 실제로 돌격대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남미에서 굳이 돌아와가지고 히틀러를 도와서 돌격대 숙청을 진압한 돌격대의 반란을 진압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마저도 동성애자였다는 이유. 이 렘이 생긴 건 되게 장비같이 생겼는데 의외로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돌격대 지도부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렘을 갑자기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렘한테가 처음에는 이제 너 반역했다라는 신문 쪼가리 던져주면서 권총 딱 주면서 자살해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렘이 이제 내가 자살을 왜 하냐 아돌프 불러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아돌프 친구라고 생각하고 아돌프 불러 아돌프하고 내가 직접 이렇게 하니까 그냥 게슈타포가 아유 이 새끼 정신 못 차리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히틀러의 아주 측근이었던 렘까지도 죽여버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우익내 경쟁자들을 싹 다 일거에 정리해버리는 그런 이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그야말로 토사구팽이죠. 왜냐하면 돌격대라는 건 이미 히틀러가 집권한 상황에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히틀러는 이미 제도화된 무력을 다 합법화된 무력을 장악을 했는데 이렇게 비합법적인 준 군사기구가 별도로 있어갖고 얘들이 다시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히틀러가 잘못하는 거 지적하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격대 이제 필요 없다고 해산시켜버리고 돌격지 지도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근데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진짜 나쁜 의미의 마키아벨리즘적인 그런 전략 행사를 한 거고 그러면서 돌격대라고 하는 조직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모든 권력이 게슈타포로 친위대로 SS에서 SA로 그래서 램에서 히물러로 이제 사실상 이제 그 친위대 권력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우익 내의 그런 히틀러의 경쟁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일거에 소거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보면서 아주 이렇게 충격에 빠지게 되는 근데 이미 집권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이미 군과 경찰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이제 학살을 더군다나 자기 우익 내에서 학살이 일어나니까 그거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다들 공포 분위기에 젖어가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때 1934년 8월에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노환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에 그리 있고 한 달 만에 사망하는 거죠. 한 달 만에 힌덴부르크도 뒷머리가 아팠겠죠. 아유 내가 이 꼴 보자고 저놈 총리로 앉혔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 회한 속에 사망을 하게 되니까 히트러 괴벨스가 쓱 나타나가지고 힌덴부르크의 유서라고 실제 유서겠어요. 보나마나 조작했겠지. 유서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힌덴부르크가 원래 힌덴부르크 사망했으면 새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전적 대통령을 새로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힌덴부르크가 대통령전까지도 히틀러에게 그냥 이렇게 넘기기로 했다. 그 대통령직도 히틀러한테 승계시킨다라고 유서를 썼다는 거야. 근데 사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유서로 대통령직을 넘깁니까? 왕도 아닌데. 아니 그런 권한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한테. 새로 선거를 해야지. 근데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발표하고 그 총리가 그럼 난 대통령 겸 총리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히틀러가 대통령 겸 총리 그래서 총통 피어러 그 독일어로 피어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어러에 취임하면서 이제 아주 그 형식적으로나마 나와 있던 바이마르 공화국은 여기서 끝을 맺게 되고 새로운 형태의 제3제국 제3제국이라고 하는 나치 독재 정권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는 거죠. 이걸로 히틀러의 성공 시대라는 이권에 만하는 이제 공식적인 스토리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총평을 마지막으로 해보자면 이 책의 마지막이 장검의 밤 혹은 이제 긴칼의 밤으로 끝나는데 이게 상당히 굉장히 인상적이죠. 되게 다른 히틀러 관련 책들은 보면 히틀러가 벙커에서 자살하는 장면으로 이제 책이 끝나요. 근데 이 책은 히틀러의 집권 과정, 히틀러의 성공 시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장검의 밤으로 책이 딱 끝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마치 지난 12월 3일 밤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이런 장검의 밤, 숙청의 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한동훈 붙잡고 이재명 붙잡고 우원식 붙잡았으면 바로 이런 스토리로 흘러갔겠죠. 근데 다행히 우리는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그 중간에도 예를 들면 돌격대와 적기단이 거리에서 충돌한다든가 이런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폭력 사태로 비화될 수 있는 조짐이 여러 번 있었죠. 특히 서부지법 폭력 사태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혼란의 어떤 언저리까지 갔다가 결국 돌아온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자기 사법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파기환송을 시켰던 것도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위기의 순간들을 우여곡절 끝에 이겨내고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결국 다시 새 정부를 민주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뽑고 새 정부가 출범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다행히 그래도 우리는 극단적인 파국을 면했지만 우리 사회가 이 폭력을 너무 쉽게 용인하고 사법적 자제의 원칙을 어기고 사법이 정치 개입한다면 마치 미네의 1차 쿠데타 히틀러가 1차로 이렇게 해서 맥주얼 폭동을 당시 사법부가 온건하게 되게 관대하게 대처해갖고 금방 풀어줘가지고 히틀러를 키워준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도 또다시 그런 위기에 처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마치 최근에 지기현 판사가 이 내란 재판을 상당히 이제 지금 그 피고 측에,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 유리하게 이끌고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비공개로 하니까 내용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이 책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정치 세계에 나름의 자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뭐 경제적인 양극화라든가, 뭐 인종 문제라든가, 뭐 지역 갈등이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뭐 극우화되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구조적 설명을 많이 하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정치 세계에 자율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권력을 잡는지는 사실 정치인들 간의 권력 투쟁과 음모의 영역인 거고, 이 영역이 가지는 자율성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번 대선 때 이제 국힘 경선에서 갑자기 한덕수랑 김문수가 한밤중에 후보가 교체되는 뭐 그런 파동이 있었잖아요. 이런 건 오로지 정치 세계 안에서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런 교체 파동이 사실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던 거죠. 다행히 국민의힘 당원들이 제대로 상식적인 판단을 해서 김문수를 다시 후보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뀌지 않고 넘어갔지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정치권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우연한 정치 싸움의 과정에서 거기서 나온 파생물로 갑자기 극우파가 집권하는 이런 상황도 그런 경우의 수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의원내각제에서는 여러 정당들이 연정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일수록 그렇게 우연한 사태에 의해서 극우파가 집권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걸 우리가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어쨌든 그런 면에서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청관요 시사인 전 기자 이 친구가 하는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의 극우화가 현재 한국 민주주의가 처해 있는 최전선이라는 거야. 이 국민의힘이 이제 김문수가 다시 복귀하면서 극우 정당으로 갈 거냐
아니면 한동훈 계열의 어떤 중도 보수 정당으로 남을 거냐. 이게 지금 한국 민주주의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죠. 그래서 국힘 내부에서 전광훈류의 태극기 세력, 또 윤어게인 세력, 이런 친윤 세력이 다시 득세해갖고 다시 국민의힘을 장악하느냐. 아니면 이제 비윤계, 뭐 친한계, 뭐 이쪽이 다시 집권해갖고 요 이렇게 그 극우 세력을 몰아내느냐가 이게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한동훈이라든가 김용태라든가 김재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잘하기를 응원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걔들이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멀리서 응원을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 정치의 세계에 폭력을 끌고 들어온 윤석열. 이 윤석열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철저하게. 근데 얼마 전에도 뭐 쓰레빠 끌고 반바지 입고 막 돌아다니는 사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저씨는 나는 근데 약간 좀 어떻게 그런 멘탈이 나올 수가 있죠. 지금 자기가 전 대통령인데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이렇게 얼굴도 까고 그리고 막 길거리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사진이 찍혀갖고 인터넷에 나왔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호원도 없이. 그래서 이런 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 내란죄가 될지 무슨 죄가 뭐 직권남용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은 확실하게 처벌하고 넘어가야 그래야 다시는 그런 정치 세계에 폭력을 끌고 들어오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그런 이건 악이에요. 정치 세계에 폭력을 끌고 들어오는 것 그 자체가 악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히틀러의 성공 시대는 일단 끝내고 다음 달에는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던 이 미즈키 시게루, 미즈키 시게루로 돌아가서 우리가 미즈키 시게루의 일본 현대사 다뤘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미즈키 시게루의 히틀러 전기, 히틀러 전기라는 책이 또 최근에 출간돼 갖고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즈키 시게루의 히틀러 전기로 돌아가 가지고 그 히틀러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히틀러가 딱 정치하는 기간, 집권한 시기까지만 다루잖아요. 근데 미즈키 시게루의 히틀러 전기는 히틀러의 어린 시절부터 나중에 2차 대전 그 진행 중인 상황, 히틀러가 죽을 때까지 요 나머지 시기를 다 다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왕 히틀러 공부 시작한 김에 아예 이 시대를 한번 이렇게 제대로 다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이따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공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발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